오 넘어질 뻔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사. 여러분 어때? 저 첫 인상 어때요? 좀 인정이 좀 많아 보이죠? 네! 그 나쁜 소리를 하더니 헛! 왜 이러세요? 인정 많아 보인다는 거 그 왜?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공납, 이 세금 내는 것 중에 왜 특산물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왜 그 지역에 특산물 내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 특정한 그 정부에서 정해진 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행해 주는 업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납을 내는 것을 막아준다, 대신해 준다 해서 막을 방자 써가지고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와 이 지방관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해가지고 오로지 지방관은 특산물을 이 방납업자가 내는 것만 받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방납업자의 물건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원래 가격의 10배를 튀겨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10배나 되는 그 이익 혼자 다 먹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지방관과 한 배를 탄 거니까 지방관에게 당연히 커미션을 줍니다. 아이고 하면서 주죠. 이 커미션을 조선시대에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선생님 인정 많아 보이십니다. 그럼 난 부정부패의 그런 인물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참 우리 시대에 쓰는 그 좋은 말 인정이라는 말이 옛날 조선시대는 참 이렇게 또 부정부패와 연루가 된 그런 단어였다는 것.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또 그 시대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와 사회,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경제와 사회를 볼 텐데, 뭐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이 중농 억상 정책입니다. 중농 억상 정책.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상업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조선 후기 가면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왜냐면 별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상업화도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조선 후기 갈 때 전기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농업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토지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토지제도란 수조권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수조권 아시죠, 여러분들?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그런 연봉이다라고 하는 것,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가 국가를 위해 일을 했어. 그럼 국가는 어떻게 이 관리한테 월급을 줄까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한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바로 과전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전법 들어보셨죠? 바로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어떤 그 대결 과정 속에서 이 신진사대부가 그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빼앗았던 그 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에 따라서 그 어떤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 고려시대 전식과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이 과전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양왕 때. 공양왕 때 시행이 돼서 고려 말에 시행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전법의 특징을 한번 좀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선 여러분들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이 규정,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급되는 그 토지는 경기도 지역이 하나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하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관리 내가 일을 했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과전법에 과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받았어. 근데 내가 이제 퇴직한 거야. 그럼 퇴직하고 나서도 여전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의 뭐 연금과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토지, 분급되는 그 토지가, 나눠주는 토지가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관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관리는 자기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면 나간 선배들이 토지를 내놓고 있질 않으니까. 경기도 지역에 한해 있지. 그 선배들이 계속 토지를 갖고 있지. 당연히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토지 부족 현상. 게다가 또 토지 부족 현상이 가져오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과전법에는요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게 지금 전현직 경기도 지역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지금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세습이 안 되는 걸 세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과전법에 바로 이 수신전과 그다음에 휴양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수신전과 휴양전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세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수신전은 뭐냐면 지킬 숫자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여성들은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 사회는 지금 성리학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받고 있었던 과전이 있으면 내가 죽었어. 그럼 그 과전을 우리 아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수신전.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죠? 이걸 수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죽었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야. 세습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국가에 반납이 안 되고 내 아내한테 넘어가는 세습된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휴양전은 뭐냐면 이거는 고아. 말 그대로 궁휼히 여겨서 양육하기 위한 토지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아들에게. 내가 죽어서 제 자식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반납이 안 되고 아내라든지 자식들한테 세습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는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토지 부족 현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직전법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이 직전법을 시행했던 왕은 누구냐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이 세조 때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자, 이 직전법 역시 이거 세조는요 강력한 카리스마, 육조, 직교제, 왕권 강화 관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전직 즉 퇴직한 관리들에게도 토지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다라고 하면 거센 저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찍어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좀 어떤 뭔가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이걸 좀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역할을 지금 세조가 한 거예요. 네. 자, 이 세조는요, 야, 이거 토지가 부족해? 그래? 그러면 현직만 줘.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직만. 이건 오로지 현직에게만 지급. 그리고 수신전, 휴양전, 이거 없애. 뭘 이런 걸 해? 없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된 게 현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게 막막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게 풍선 효과야.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백성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 현직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착취하는 거야. 더 뽑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농민들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무너지면 안 돼. 농민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이야. 농민이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국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관리가 직접 받는다고요. 근데 그 직접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착취를 많이 하는 거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좋아.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자. 국가가 대신 세금을 받고 그 대신 받은 세금을 관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와 농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 안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대신 받아서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방법을 우리는 이 직전법 체제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직전법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네, 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관수관급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수관급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거두어서 국가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근데 이 방식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예 16세기로 가면요. 16세기로 가면 이 방식을 아예 그냥 폐지를 시켜버려요. 직전법 폐지. 직전법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이 직전법을 폐지시켰던 이때가 어느 왕 때냐면 명종 때예요. 명종 때. 명종 때입니다. 명종. 명종하면 뭐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임꺽정도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외변도 벌어졌었고 또 이게 직전법이 더 폐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을사사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어쩌네. 이 명종 때 이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볼게요. 자, 먼저 녹봉의 전면적 실시. 녹봉 이전까지 녹봉도 같이 있었는데 녹봉의 전면적 실시. 자, 녹봉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녹봉이라 하면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러면 17일인가? 그때가 아마 월급 날릴 거예요. 예,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녹봉이라고 하는 건 현물로 주는 건데 그다음에 돈이 없었으니까 현물로 주는 건데 현물이라고 하는 건 뭐 쌀이라든지 옷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거. 국가가. 이 직전법이 이제 폐지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리들이 가지고 왔던 이 수조권제. 이 수조권 제도는 역사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선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고대, 뭐 노급, 그다음에 관료전, 그다음에 고려 시대의 전식과 조선시대의 과전법, 직전법 이런 게 다 수조권을 기반한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이제 받는 그 월급의 개념,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명종 때가 되면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없어지고 이후부터는 이제 녹봉제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토지제도에서 요 변화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아시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형태의 출발이 언제냐? 바로 이때부터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토지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세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세제도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이 토지제도는 주체가 관리야.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느냐에 대한 규정. 그 규정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세제도는 백성이야. 백성. 백성이 일을 했어. 농업을 했어. 생산물을 만들어냈어.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죠? 어떻게 얼마나 냈느냐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규정. 토지제도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규정. 조세제도는 백성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규정.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면 과전법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과전법. 선생님, 과전법 여기 밑에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과전법은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전법 안에는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전법을 시행했던 왕은 누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공영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요거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을 내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결당 30두가 최고야. 이제 설명드릴게요. 1결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1결의 토지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운동장 있죠. 운동장 크기를 대략 한 1결로 보시면 돼요. 대략 넓잖아요. 그죠? 1결이야. 그럼 거기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럼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생산물이 나오면. 그 1결에서 나온 총 생산량의 30두를 세금으로 내는 거야. 30두는 그럼 얼마냐? 지금 쌀 한 가마가 80kg죠. 대략 30두 하면은요. 쌀 2가마가 좀 넘어요. 쌀 2가마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결 운동장에서 쌀을 생산하고 나서 총 생산량이 한 쌀 2가마 좀 넘게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전법에서는 그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략. 그래서 1결당 한 30도가 맥시멈. 예, 요거 30도, 요거 10분의 1인데 요게 이제 30도. 30도가 최고세. 최고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내다가 이 세금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좀 더 적게 내는 어떤 그 구간 있잖아요. 구간을 좀 촘촘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구간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얼마까지더라? 3억인가 5억인가 1년 그 소득 그 계산하는 그 액수 총액이 3억인가 5억인가 대략 한번 5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억 정도가 되면 그 이상부터는요 다 똑같아요. 소득세가. 재벌 회장과 5억 이상에 되는 어떤 연봉자와 그 소득세 그 자신의 세금에 내는 구간이 42%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42만 원이 세금이야. 이런 어떤 구간들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5억 넘는 그 연봉자와 그 다음에 소득이 100억이 되는 사람의 그 세율이 같으면 5억 넘는 사람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더 많이 버는데 왜 나랑 똑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종은요. 조금 더 그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누어서 걷자. 이게 좀 공평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공법은 여러분들 바로 세종 때.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자 이게 뭐냐면 공법은 바로 전분육등법. 전분육등법과 그리고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토지의 비옥도야. 토지의 비옥도의 기준에 따라서 6개로 나누고 연분구등법은 뭐냐면 왜 그 해가 풍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해가 있고 흉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해가 있을까요? 뭐 태풍이 많이 왔다든지 가뭄이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의 풍흉, 이 풍흉을 따져가지고 또 이거를 그 해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게 얼마냐면 4에서 많게는 20도. 4에서 20도. 1결당 4에서 20도를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 공법은 69, 54예요.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니까 69, 54, 54개의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69, 54, 54개의 구간을 나눈 거예요. 세금을 나누는 구간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세액을 1결당 20도로 지금 한정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최고세액이 1결당 30도였죠. 근데 이제 1결당 20도만 내면 돼. 세금을 좀 깎아준 거죠? 30도, 원래 1결당 30도를 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땅에서는 이제 1결당 20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모습들. 반면에 세금의 구간은 촘촘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들. 좀 더 공정하게 하려는 모습들.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금 이제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과전법에서 공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69, 54야. 54개의 구간이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율 구간을 이걸 다 따져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예 누구나 불만이 없는 그 세율을 일괄적으로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결당 4에서 1결당 20도를 내는 요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구간을 딱 잡으면 누구나 다 불만이 없을까? 누구나 불만이 없을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두겠죠. 최저세율을 정해버리면 최저세율 내는 사람은 늘 내는 거니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깎아주는 거잖아. 그죠? 최저세율 내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열받긴 하겠다. 그죠? 어쨌건 간에 많은 사람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건 최저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16세이 되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최저세율. 최저세율을 그냥 관행적으로 내도록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그 토지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개념이야. 이 조세라는 개념은. 그죠? 이 조세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와 민의 관계. 국가와 민의 관계예요. 네. 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토지와의 어떤 관계야. 근데 누구나 다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소작농이라고 그래요. 소작농. 소작농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대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 조선사회 신분제도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반들이야. 그 양반들의 토지를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상민들입니다. 상민들. 그죠? 예. 자, 그러면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그럼 지주한테 생산량의 일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빌렸으니까. 그 토지 빌린 대금을 뭔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대라 그래요. 지대. 자, 여러분 조세와 지대는 차이가 있죠? 조세는 내가 생산한 양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 세금이에요. 세금. 반면에 지대는 내가 생산한 양의 얼마를 이 땅 주인에게 내느냐. 국가가 아니라 땅 주인에게 내느냐. 이때 이제 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대. 조세와 지대 구분하셨죠? 자, 이 지대는 대략적으로 조선 전기에 좀 자영농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16세기 되면서요. 2분의 1세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2분의 1세. 와우. 엄청나죠, 여러분들? 100가마 생산했어. 그러면 몇 가마 세금 내는 거예요? 지대로 내는 거예요, 지주한테? 50가마, 50가마.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타조법이라고 그래요. 타조법. 타작할 때, 그러니까 가을에 이 지대를 나누는 법. 타조법. 그래서 우리는 병작반수제다. 병작반수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조법, 병작반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 중에서 이제 특산물을 내는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납.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산물을 내는 것이 있다. 근데 이 특산물을 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집집마다 내요. 집집마다 이렇게 별로 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 오프닝에서. 이게 특산물 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 예를 들면 겨울에 겨울에는 다 제주도의 특산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주도의 특산물 뭐가 있을까? 귤이 있어요. 귤 진짜 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귤은 너무 귀한 과일이야. 이게 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장원급제했다, 뭐 공을 셌다 그러면 불러요. 임금이 불러가지고 귤 이렇게 5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온 가족들 불러놓고 귤 껍질 가가지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입에 쏙쏙 넣어주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이게 막 귤이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집에 오셔가지고 임금이 내린 하사품처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귀한 귤 임금이 바쳐야 되는데 이게 요만큼 콩처럼 너무 귀하니까 콩처럼 날 때 이미 개수 다 새가요. 다 새가요. 근데 제주는 여러분 비도 많고 바람도 많잖아. 그 비바람 불고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봐주질 않아요. 무조건 맨 처음에 새갔던 그 개수를 다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매년 똑같지 않잖아요. 힘들다고요.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또 대행해주는 대행업자들이 등장해. 그들이 누구다? 공납한 걸 막아준다. 막을 빵자. 그래서 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납. 이걸 방납. 근데 16세기 와서 이 방납자들이 바로 그 지방관과 결탁해서 인정을 자꾸 바치면서 인정을 자꾸 주면서 정말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16세기 와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역입니다. 이 역은 여러분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여러분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몇 년이죠, 여러분들?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큰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가. 이거 의무병이니까 가야 돼. 갔는데
일만 시켜. 힘든 거야. 그래서 안 가. 그러니까 군역의 요역화 현상.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군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포를 내면 돼요. 예. 포를 내고 옷감을 내고 빠지면 돼.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합법. 돈을 내고 빠지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너가 대신 갔다 와. 라고 하는 대립제. 이거 대신 세운다는 얘기예요. 대립이라든지 방자 뭐냐면 노을방자예요. 왜 이렇게 석탄일 때 이렇게 방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방자예요.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방군이에요. 포를 내면 빼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16세기 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방관들이 결탁하면서 더 내놔, 더 줘, 막 이러면서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는 모습. 이게 16세기에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들 과정에서 빵!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16세기 이 모습 보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 왕조가 무너져도 괜찮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0년이에요. 200년도 엄청 긴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중국 그 많은 왕조들 중에 300년 넘은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런데 조선은 500년까지 가자. 너무 오래 했어. 한 200년 정도면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렇지 않았던 또 배경 이유가 있어요. 이 조선 이 지배층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16세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들고 일어난다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임꺽정의 날. 이거 이제 명종 때 역시 명종 때 벌어졌던 임꺽정의 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배경들. 직전법 폐지가 되었던 어떤 그 명종 때 또 임꺽정의 난도 일어나고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15세기와 16세기, 15세기 어떤 시스템들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들, 근데 16세기 와서는 그 시스템들이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조선의 전기 경제 파트였습니다.